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첫 회담을 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 형식으로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인데 양측 모두 주말 일정을 비워둔 채 회담 준비에 공을 들였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또 어떤 성과를 낼지도 관심이지만 이번 회담에만 그치지 않고 회담 정례화 등엔 합의를 할 수 있을지 여기도 관심이 쏠립니다. 첫 소식 이태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나는 장소는 용산 대통령실.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인데 분위기에 따라 만남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이 함께하고 민주당에선 천준호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배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 문제와 의료 개혁만큼은 최대한 성과물을 내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생 현안 그리고 국민적 지금 관심 사항들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 대표님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모멘텀을 찾으시려고 하고 계시다는. 민주당은 국정기조 대전환과 민생경제 회복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국정기조 전환의 시작은 대통령의 특검 수용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최상병 사건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정기조 대전환 차원에서는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겁니다. 특히 이 대표는 총선 당시 공약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최우선 의제로 거론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일단 이 대표 요구를 경청한다는 방침이지만 전국민 지원금 등 국회 입법 사안에는 수용 여부를 즉각 밝히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세 번째 당선인 총회를 개최합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원내대표 경선을 관리할 비대위원장이 결정될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원내대표 후보로는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당 일각에서 반발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부산 강서에서 사선고지에 오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개파색이었고 21대 국회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을 원만히 수행해 유력 후보로 꼽혀왔습니다. 원내대표 경선을 나흘 앞두고 뚜렷한 출마 의사를 밝힌 중진이 없는 상황에 김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으로 후보군이 좁혀지는 분위기입니다. 또 다른 후보군인 성일종, 송석준 의원도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당 일각에서는 총선 패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친윤계가 원내대표를 맡는 게 맞느냐며 반발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수도권 사선인 안철수 의원은 건설적 당정 관계를 구축할 원내대표를 뽑아야 한다며 친윤계의 이선 후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힘들 때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아 왔다면서도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세 번째 당선인 총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원장 인선과 최상병 특검법 등 현안 관련 상황을 논의하는데 경선을 앞두고 새 비대위원장이 발표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자율 증원을 발표한 지 일주일이 넘은 가운데 이번 주 전국 의대 증원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2,000명보다는 줄어들 전망인데 의협은 여전히 증원 백지화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자율증원 방안을 발표한 지 열흘째.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정원이는 의대 32곳은 이번 주 모집 인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자율 증원을 건의한 경북대와 경상국립대, 제주대 등 3곳은 모두 증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울산대를 제외한 사립대는 대체로 증원분을 100% 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관건은 아직 인원을 못 정한 국립대. 최대 폭인 151명이는 충북대는
대학과 지자체 입장이 엇갈리고 충남대와 부산대도 여전히 내부 조율 중입니다. 증원분 50% 감축에 국립대 6곳만 동참하면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총 2,000명에서 1,701명이 되고 9곳이 모두 참여하면 1,579명, 일부 사립대도 줄이면 1,500명 초반이 될 전망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백지화 없이는 정부와 어떤 협상도 안 한다는 강경 입장입니다. 2,000명 의대 정원 지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고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 즉시 대화에 나서라. 의협은 증원 정책 전면 철회와 각종 행정 명령 취하,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독립기구 설치도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주 의대별 모집 인원을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번째 영수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또 어떤 성과를 낼지 이 두 분 패널 분들과 함께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회담 관련해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입장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 좀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하자는 그런 얘기를 서로 하게 되지 않을까. 어쨌든 저는 듣기 위해서 초청을 한 거니까 어떤 의지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라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듣기 위한 자리, 또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오늘 회담 차담의 형식으로 정해진 의제 없이 이루어지죠. 윤 대통령, 이 대표로부터 많이 이야기를 듣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첫 회담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까요? 일단 민생과 관련돼서 협조를 구하겠죠. 네. 전반적인 협조를 구하는 취지에 아마 말씀하실 것 같고 네. 이재명 대표를 초청한 자리잖아요.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덕담, 그다음에 이 회담이 성공되게 된 배경에 대한 고마운 표시 이런 것들을 할 것 같고요. 네. 아마 먼저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조금 더 강한 발언을 하실 텐데 이 발언에 대한 어떤 그 대응보다는 듣고 들은 다음에 그다음에 영수회담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지만 사실 윤 대통령이 국내심의 대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당부당 내가 실제 권한이 없다 이런 부분들은 뒤에 배석자 있는 회담 내지 독대에서 하지 않을까. 독대 가능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독대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회담 시간도 1시간, 2시간을 훌쩍 넘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이게 협치 모델이 작동이 되는구나라는 희망을 갖는 것이지 서로 간에 입장이 대립된다고 해서 좁혀지지 않는다고 해서 1시간 만에 끝낸다거나 2시간 만에 끝내게 되면 저는 국민적 기대에 조금 어긋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형식은 갖췄지만 내용의 깊이 있게 논의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의견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성사되기 전까지 의제 조율을 놓고 회담이 난항을 겪다가 이재명 대표가 정해진 의제 없이 만나자는 대통령 입장을 수용하면서 오늘 회담이 성사가 된 겁니다. 성과 없이 그 빈손으로 가지는 않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지금 생각이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이게 6년 만에, 그러니까 전체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네. 6년 만이고 저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한 2년 만인데요. 이게 야당 대표가 가서 이게 빈손으로 온다는 부담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부담감보다는요. 일단은 지금 현재 민생 자체가 너무 혼란하고 어지럽습니다. 네. 정말 먹고 사는 문제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 대표로서 대통령이 좀 이제 이 총선 이후에 정말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나머지 3년은 좀 국정기조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2년, 지난 2년처럼 하면은 3년 이거 국민들 살기 너무 힘들다라는 차원에서 그 큰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는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영수회담 자체가 시작부터 만찬도 오찬도 아닌 차담으로 시작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형식에만 좀 집중하는 좀 모양새죠.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영수회담을 통해서
나는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불통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좀 털어내겠다는 저는 그 포인트 외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낼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 시각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윤기천 부의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희망적인 얘기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의 상황과 어떤 조율 과정들 그리고 두 분이서 나눌 만한 의제들을 봤을 때 다 열어놓고 모든 걸 한다. 듣기만 하겠다. 그러면 답을 안 한다는 소리잖아요. 답이 안 나오는 영수회담에 무슨 알맹이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 섞인 기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려 섞인 속에서도 기대는 좀 갖고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요 영수회담을 앞두고 여야 아주 날선 신경전을 이어왔었죠. 여야 목소리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간 외쳤던 민생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극단적 이기심이 만들어낸 망국의 정쟁용 회담이었는지를 온 국민이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국민은 총선 민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일방 독주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답할 차례입니다. 자, 첫 수로에 배부를 수는 없고 그렇지만 그렇게 그냥 만남으로 그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 보이는데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 윤 대통령을 향해서 국정기조 대전환을 요구를 했습니다. 글쎄요, 이런 거를 대통령이 바로 받아서 국정기조를 바꾼다. 뭐 어떤 식으로 뭐 어떻게 해줘야 국정기조가 바뀐다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정기조 대전환이라는 거는 일단 대통령의 현재 하고 있는 국정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정을 대하는 태도, 뭐 기자들과의 뭐 소통 이렇게 특정해가지고 사안을 두고 비판을 하면 대통령이 받을 여부에 대해서 고민하겠죠. 그런데 국정기조 대전환이라는 것은 사실 국정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저 부분은 그냥 전반적인 압박용인 것 같고 회담 임할 때 성과를 내달라라는 이제 압박으로 저는 선회를 하고 싶고요. 오히려 대통령 입장과 이 대표 입장에서 분명히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아까 의제 말씀 주셨는데 의제를 정하지 않은 부분도 성과를 돋보이게 하려는 전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20개 의제 중에 한두 개만 연속성 있는 뭐 플랫폼이 생기거나 또는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또 성과로 저희가 인정이 될 텐데 만약에 두세 개의 의제를 정해놓고 그것이 틀어진 뒤에 부수적인 의제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국민은 분명히 그걸 실패라고 볼 겁니다. 저는 이 대표도 의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승낙한 부분은 그런 식으로 이게 성과로 끝나는 회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두 분이 그렇게 그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야당과의 협치가 불가피한 입장이고요. 그렇죠. 국민의힘과의 관계에서도 야당과의 협치가 되는 부분이 본인이 국민의힘에 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또는 국정 동력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서 반드시 뭔가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아까 그 중요한 포인트가 독대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죠? 가능성은 있지요. 얘기를 하다가 물론 차담이긴 하지만 1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앞에 이제 모두 발언하고 하면 1시간 금방 갈 거예요. 그러면은 얘기를 하다가 심도 깊은 얘기나 조금 더 긴밀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독대를 할 거는 같은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차담해서 독대로 넘어가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제를 말할 게 너무 많고요. 처음에 의제를 던져줄 때 이게 압축했던 건 예상 문제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친절하게 민주당이 했던 거거든요. 의제를 많이 하면 대통령이 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성과 없는 영수회담 하겠다는 거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이 최수근 상병에 대한 수사협에 대해 특검 받을 것인지 민생회복지원금 그다음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어떤 좀 자제 이런 부분들에서 세 가지를 주면 이 답은 금방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고민하면. 그런데 이거를 거의 답을 못 낸 상태에서 다 받겠다 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진짜 나열식으로 한 20개 이상의 의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나면 독대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대통령실은 머릿속에 의정 갈등 부분을 아마 야당과의 영수회담 통해서의 어떤 성과로 내세우고 싶은 생각이 못 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그 외에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총선 민심이 국정기조가 잘못됐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바뀌는 모습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시간상, 환경상 좀 어렵지 않나 그래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뭐 제 상상의 영역입니다만, 글쎄 독대를 한다 그러면 뭐 민생 법안이라든가 뭐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고 뭐 다 갈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좀 개별 사안 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는 없습니까? 저는 독대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표에 연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관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에 연임한다고 만약에 대통령이 판단을 한다 그러면 독대를 당연히 하겠죠. 해가지고 앞으로 2년 동안에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뭐 멤버십을 구축을 하겠죠. 근데 독대에서 만약에 행해졌던 여러 가지 발언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의 신뢰관계가 확립이 되는 거고 그럼 거기 상당히 발전된, 진전된 국정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저 같으면 독대의 장을 마련해서 이재명 대표와의 신뢰관계를 확인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건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가 2년 동안 연임한다는 전제하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개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말들 또는 배석자 시 이루어지는 말들의 경우에는 사실 입법사안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현재 배제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대통령이 단언할 수가 없어요. 영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 회동이라고 명명하고 싶은데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의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공감을 표시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뭐 여야정을 통해서 이걸 추진하자 이런 식으로 대강의 협의는 할 수 있겠지만 입법상에 대해서 거기서 바로 합의를 이룬다는 것은 구조상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저는 또 다음에 또 회동을 예정하고 진전을 예정해 놓고 나서 회담을 마무리하는 시기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례화만 해도 다음 만남을 약속만 해도 이건 큰 성과다라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건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어떤 전략이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빤합니다. 그냥 영수회담을 내용보다는 형식에 지금 치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수회담 계속 할 것이다. 라는 것은 나는 소통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그 이미지 하나를 위해서 영수회담을 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원하는 건 내용이죠. 내용이죠. 최순상의 특검 부분이라든지 민생회복지원금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전향적인 답을 내놓지 않고 나중에 또 만납시다. 그러면 영수회담 내가 열어놓은 대통령에다 그 이미지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야당 대표를 오랜만에 어렵게 초대해서 아무것도 주지 않고 좀 사람 난처하게 만들고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의힘도 참여해서 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이 그냥 결정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약간 불만 섞인 목소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만약에 국민의힘이 참여해서 논의를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논의가 사실 결론이 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야정을 통해서 추진하자라는 대강의 합의를 끌어내기에는 더 나은 것이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대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보면 당내에서 당대표 연임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는 당대표의 장악적인 측면 또 여러 가지 소구력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과의 연례회동 제안이나 또 독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낫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당대표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그거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요. 권한대행이 있어요. 권한대행을 만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하면 사실상 대통령의 사당이 됐다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사실상 총재다. 하는 평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수회담 두 분이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당내 상황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당내가 시끄러운 가운데 이철규 의원 누군가는 악역을 담당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당내 원내대표 출마를 시사한 발언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당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철규 원내대표로 가는 건가요? 글쎄 뭐 그거는 의원들 마음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뭐 분위기는 약간 이철규 의원 쪽으로 실리지 않나 싶은데 문제는 이제 국내심 입장에서 보면 정당의 존재 이유가 정권 재창출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대통령의 성공, 현 대통령의 성공을 해서 그 성공의 덕에 힘입어서 정권 재창출하는 방법이 있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게 되면 대통령의 각을 세워서 또 보완해가지고 정권 재창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3년 임기가 남은 현 시점에서 어떤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정무적 판단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철규 의원이 악역을 담당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에 대한 악역을 담당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악역을 담당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의원들의 그런 정무적 판단 앞으로 국민의힘이 정권 재창출해서 어느 카드가 더 유리한지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을까. 예컨대 지금 재의결권에 대해서는 캐스팅 포트를 또 국민의힘이 갖고 있어요. 크게 보면. 그다음에 국회 의결권, 운영권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갖고 있고 법안 거부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개의 권력 분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정권 재창출에 키가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이철구 의원의 보관이 뭔지에 대한 의원들에 대한
설득이 뭐 원내대표 성공 여부와 직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 그 친윤 원내대표, 그다음에 지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분들 이야기가 얘기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관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뭐 돌아오는 건 없이 희생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친윤으로 총선을 치러서 말하자면 성적이 초라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수습은 친윤이 아닌 사람들이 져야 되느냐. 아하. 이런 뭐 고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친윤이 다시 서면 도로 또 친윤당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예. 결국에 이철규 원내대표가 나온다고 해서 했을 예. 때는 국민의힘이 또 친윤당이 되는 것이구나라고 예. 봤을 때 누가 비대위원장을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고심이 큰데 저는 이철규 그 의원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당에서요. 정치인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본인이 총선에서 과연 얼마나 악역을 해서 뭐 좋은 악역을 했는지 나쁜 악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평가 자체가 예. 이번 총선에서 책임 있는 분인데 또 나서서 원내대표 되겠다. 이거는 너무나 좀 무책임한 정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좀 조언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거에 이른바 찐명으로 불리는 이 박찬대 의원 단독 출마했습니다. 출마 선언 당시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와 누구보다도 잘 소통하고 합을 잘 맞춰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당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강력한 투톱으로 개혁과 민생 두 가지 과제를 균형 있게 해나갈 적임자는 저 박찬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박찬대 의원 뭐 다음 달 3일 찬반 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게 되면 새 원내대표로 확정되는데 뭐 이미 뭐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제 후보 등록을 혼자 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무투표 당선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예. 찬반 투표를 거치긴 하는데요. 굉장히 뭐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알기로는 한 19년 민주당 역사에서 19년 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2005년도에 정세균 예. 당시 그 의원께서 원내대표 추대형식인데 네. 그때는 이제 좀 당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혼자서의 단독 추대였고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혼란보다는 뭔가 이재명 지도부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로서의 원내대표 역할을 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당 내에서도요. 많은 의원들이 그 출사표를 접었을 땐 결국에는 이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총선 민심 자체를 야권으로서 과반의 절대적인 의석을 줬을 때는 예.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한 1년 정도의 이 리더십을 네네. 뒷받침할 원내대표가 필요하고 이 리더십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3년 초반의 어떤 국정 기조를 바꿀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뭐 총합 모아진 것 같습니다. 모아진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일단은 뭐 박찬대 지금 의원의 원내대표 사실상 된 부분들은 뭐 그렇게 뭐 설왕설래 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19년이라고 하셨죠? 19년 전. 2005년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세균 당시 이제 원내대표가 될 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는요, 이 대표가 사실상 박 의원을 원내대표로 낙점한 것이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명 일색 지도부가 민주당에 과연 이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 득이 되겠죠. 본인이 원하는 대로의 국회가 움직여줄 테니까. 그러니까 195명의 대표잖아요, 원내대표라는 게. 그러니까 원내에서 민생을 위한 법안을 추구해야 되는데 만약에 민생 법안과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뭐 방탄 법안이 있다고 치면 예. 방탄 법안이 우선순위로 올라오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제 어떤 단초가 마련된 거죠. 그다음에 검찰 독재 정권 뭐 탄압 대책위 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승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원내 활동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저희가 예측할 수 있겠다 싶은 거고 그러나 이제 공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되게 위험한 겁니다. 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인데 탑다운식이잖아요. 이 탑다운 방식이라는 것은 국회의 회의제인 국회의원하고 안 맞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조국 신당이 있는 상대적 평가를 하자면 다소 당이 쪼개지거나 움츠러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운영에 따라서 물론 박찬대 원내대표가 잘하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우려되는 대로 만약에 원내대표 그 운영이 된다면 저는 당이 쫄아들거나 아니면 조국 대표의 당과의 관계 설정에서 좀 처지지 않을까 뭐 그런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그 여야를 막론하고 원내사령터 이른바 이제 찐명 친윤으로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구성이나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지난번에 출연하셨어도 뭐 과방위까지 얘기도 하셨잖아요, 상임위원장. 네. 그 민주당이 생각하는 지금
상임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기를 요구할 거로 예상이 되십니까? 예상이긴 하지만요. 예. 일단은 이제 그 법사위는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법사위를 지난 21대에 그 협치라는 어떤 전제하에 내주다 보니까 20대 국회가 엉망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는 가져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방위 같은 경우도 이 위원장 자리를 가져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최근에 들어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떤 방송 장악 부분들이 너무 도가 지나쳤다. 방통위 방심위 부분들 너무 지나치게 어떤 중립성을 다 훼손하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너무 위축시키고 있다라는 어떤 평가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라는 당내 의견이 높습니다. 운영위도 있잖아요. 운영위도 운영위도 당연히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인데 그렇게 됐을 때는 뭐 힘자랑 하느냐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22대 국회 자체의 총선의 민심 자체가 잘못했다간 저희가 지금 국민들한테 매르맞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의 이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번에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명령이다 생각하고 아마 반드시 가져올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그냥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 근데 저희가 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하잖아요. 권한쟁의 심판할 때 국회의장을 상대로 국회의원이 본인의 입법 표결권을 침해받았다라고 권한쟁의 심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국회의원은 별도의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 국회의장을 상대로 해서 만약 국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권한쟁의 심판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모든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모든 이 국회 내에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이런 각 기관장들을 한 당이 다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이건 국민의 뜻에 반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 뜻은 견제와 균형을 잘 이루라는 겁니다. 예컨대 국회와 대통령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라고 해서 국회에 의석을 준 것이지 국회 내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라는 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다 가져간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대표하는 원내대표를 당대표 그렇게 임명한다. 사실상. 이런 것들을 국민이 원한다고 해석을 한다면 저는 민주당에 앞으로 큰 해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은 사실은 각각의 분리해서 다 소속 정당을 정했잖아요. 그런 원칙은 정하시는 게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이건 보편적인 타당성이 있는 거라서 그래서 관행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관행이라는 게 이제 협치의 기회를 줬을 때 국민의힘도 그거를 잘 지켰었으면 협치가 남아있으면 하죠.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관행이에요. 그러니까 여야 간에 협의하고 서로 간에 대화를 했을 때 관행들이라든지 서로 배려가 있는 것이죠. 근데 협치를 윤석열 대통령부터 국민의힘이 모두 다 21대 때 다 어겼어요. 한 번을 만나준 적이 없고 모든 것을 다 방해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법률상으로는 이거는 뭐 권한쟁의도 필요 없어요. 모든 국회 상임위원장은요 표결을 붙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면 돼요. 그래서 뭐 본회의장 들어가서 가방위원 후보 내고요. 투표해서 다수 얻으면 위원장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법률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협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지 관행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좀 논리 안 맞다. 짧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는 서로 견제와 협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협치 미팅 하잖아요. 그런데 국회 내에서 협치는 누가 들어줘야 될까요? 다수당이, 절대 다수당이 민주당이 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국내심이 협치에 응하지 않았다? 글쎄요, 소수당이 그런 오명을 써야 되는지 왜 저희한테만 그렇게 자꾸 시험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의석수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좀 가져다 달라 뭐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관행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주말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2살 아이가요 택배 차량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택배 기사는 아이를 못 봤다고 주장을 했는데 유족 측은요 단지 안 지상으로 차량이 다니면 안 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택배 트럭, 택배 오토바이 이 단지 내 안전 문제, 이 단지 이곳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리포트 주의 깊게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조윤정 기자입니다. 세종시 지편동의 한 아파트. 아이가 차에 깔렸다는 119 신고가 들어온 건 낮 12시 17분입니다. 2살 남자아이가 정차된 택배 차량 앞에 있었는데 차가 출발하면서 치인 겁니다. 경찰은 택배기사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인데 A씨는 트럭 운전석이 높아 시야를 가려 아이를 못 봤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거랑 운전자에서 보는 거랑은 좀 달라서요. 여러 가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는 심폐소생술을 받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 바로 옆에는 숨진 아이를 추모하기 위해 주민들이 놓고 간 국화꽃이 놓여 있습니다.
저도 아이 키우다 보니까 어제 오늘 계속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유족은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차량이 다니면 안 되는 곳이라며 택배기사와 관리소 측 과실을 지적했습니다. 차량이 원래 못 다니고 거기에 애들이 다 뛰어노는 장소예요. 자기들이 출입문을 열어준 게 이제 잘못됐다고 이렇게 인정을 한 상태예요. 아파트 측은 택배 차량처럼 높이가 높을 경우 지하주차장 천장에 닿을 수 있어 지상으로 다녔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부근과 달리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어린이 교통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네, 북한이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같은 K 콘텐츠 시청을 금지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는데 청소년이 적발되더라도 중형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기조가 바뀌어서 자백을 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TV조선이 자수 캠페인 영상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김충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려한 분장을 한 북한 여성연맹 예술선전대원들이 주민들 앞에서 연극을 합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이를 유포했더라도 당국에 자백하면 용서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천여 명의 주민들과 학생들이 지난 시기 저지른 비법 행위들에 대해 반성하고 100여 명이 자백했습니다. 평양의 전차 안이나 공장, 그리고 동네 텃밭에서도 자수 캠페인이 펼쳐집니다. 자수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조건도 있습니다. 자수할 때에는 언제 어디에서 누구한테서 받았으며 누구와 함께 보거나 사용 밀매하였는가 등 그 출처를 솔직하게 모두 북한이 2020년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을 만들어 단순히 시청만 해도 중형으로 처벌했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인데 처벌만으론 사상을 통제하는 데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용서해준다는 당근으로 공급책을 색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같이 했던 사람 고발하고 이러면 용서해준단 말이죠. 대신 본인들은 죄의식을 갖고 있다. 죄의식을 갖고 있으면 대신 더 충성할 수 있다. 자수한 주민들은 당장 처벌은 피하지만 관리 대상에 올라 수사나 선전에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네,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이르면 오늘 공수처에 다시 소환될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먼저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1차 소환 당시 모습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 위주로 받으셨나요? 답변에 충실히 답변 드렸습니다. 여전히 혐의 부인하시는 거 인정하시나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시원 비서관님이랑 통화하신 건 인정하시나요?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보셨습니다. 유재원 관리관이 이제 오늘 공수처에 재소환되면 어떤 내용을 추가로 조사받게 됩니까? 작년 7월 19일에 최상병이 순직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업무상 과실치사가 있는지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그런데 군사법원법이 개정됐어요. 이제 군사법원법이 군 관련된 형사소송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군 수사기관이나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과 그 민간 법원에서 이 관할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 8월 2일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북경찰청으로 이 사건을 이첩을 했는데 그런데 그날 아마 국방부 검찰단이 이 사건을 다시 회수했는데 이런 회수 과정에서 지금 보다시피 유재은 관리관이 법무관리관이 관여를 했는지 그다음에 유재은 관리관이 이렇게 저런 행동을 했을 때 대통령실 등의 지시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그 수사가 이제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유 관리관에 대한 공수처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그 다음의 수사는 그 윗선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소환 조사가 뭐 예정이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재은 그
그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요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혐의를 보면은 이 보고서에 담긴 혐의와 관련해서 일부를 빼라. 그리고 이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단순 실무자로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는 경찰로 이미 이첩된 이 수사 기록들을 환수해 왔는데 그때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환수하는 그 당일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 통화를 한 내역까지 공수처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윗선으로의 수사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 관리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이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소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쭉 윗선이라고 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렇다면 수사가 대통령실까지 뭐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일단은 그 8월 2일에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건 사실인데 그런데 경찰에서 아마 아직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환이 아닌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그 법무관리관은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무관리관이 단순한 그렇게 실무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국방부의 법무관리관이면 옛날에는 이제 투스타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그날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통화를 한 내역이 이제 그 발견이 됐대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 유재근 법무관리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이 있는가, 그때 무슨 지시가 있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밝혀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네, 새롭게 공수처장 자리에 지명된 오동훈 후보자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4달 말이나 뭐 20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에 이제 임명이 되고 될 거다, 뭐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도 좀 이렇게 진전이 될 수 있을까요? 계기가 되기는 지금으로서 좀 단정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절차도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2명으로 후보군이 압축되고 2달 정도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좀 뒤늦게 판사 출신으로 이제 오 후보자를 낙점을 한 건데 한 20일 정도 인사청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짚어주신 대로 이번 국회가 이제 끝나기 전에는 임명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수사에 바로 직접적인 어떤 속도를 내는 전제 조건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또 하나는 2인자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처장 자리도 지금은 공석입니다. 아마 오 후보자가 공수처장으로 공식 임명이 된 이후에 검찰 출신으로 좀 본인의 보완제, 본인은 이제 법원 출신이니까요. 이렇게 임명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이후에야 수사가, 왜냐하면 지금 지휘 라인이 좀 공석이고 부재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때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오 후보자도 이제 팔산 출신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사를 잘 할 수 있을까, 지휘를 할 수 있을까 하는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일기 공수처가 처장도 판사, 차장도 판사, 모두 판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사라고 하는 거는 경험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판사가 아무리 공부 잘하고 뭐 이것저것 재판도 잘한다라고 해도 판사가 수사를 한 경험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껏해야 사법연수원에서 검사 시보 한 2달이나 몇 달 정도밖에 안 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판검사를 처장, 차장으로 임명했다라고 해도 지난번 지금까지 공수처는 아무런 실적도 없이 세금만 낭비하고 망신만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동훈 후보자가 굉장히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공수처장은 검사 출신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전 개인적으로 기대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오동훈 후보자가 이제 후보자가 됐으니까 그 공수처장이 되시면은 차장만큼은 굉장히 유능한 검사를 차장으로 모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공수처가 1년에 200억 넘게 이제 예산을 쓴다라고 하는데 실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수사의 전문성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K-팝의 뭐 대표 국내 기획사 중에 하나죠. 하이브와 그 자회사 격인 어도어 간의 갈등이 논란이 굉장히 됐었습니다. 관심사였는데 일단은 경찰 고발로 이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뭐 일단 여부는 그거 같아요. 경영권 찬탈을 일단 SNS로 나눈 대화로 인해서 민희진 대표가 정말 어도의 경영권을 찬탈하려고 했었는지 증명할 수 있을지, 그리고 20%밖에 지분이 없다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 네, 맞습니다. 이게 현 시점에서 그러면 업무상 배임으로 이제 고발 조치는 됐는데요. 용산경찰서에 입증이 될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하이브 측에서는 우리의 경영권 탈취를 위해서 외부와 접촉을 한 그리고 또 SNS로 대화를 나눈 내역이 증빙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민희진 대표가 18%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을 팔도록 해서 우리를 껍데기로 빈 껍데기로 만들어 우리가 다 갖고 나가겠다 이런 대화인데 사실상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게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업무상 배임이란 건 실행에 착수가 있어야 처벌을 받는 것이고요. 예비 업무 단계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또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어떤 주식 배분 관계와 관련해서 변동을 가져오려면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유상증자를 위한 어떤 실행에 들어갔다라는 근거도 지금으로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이미 이 어도어의 대표이사는 민희진 씨이기 때문에 본인이 대표이사인 회사의 경영권을 찬탈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또 법조계의 지적도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룹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빅히트 뮤직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거 뭐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글쎄요, 뭐 점입 가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조금 전에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엔 이 사건이 어도어 등의 경영권 또는 소유권 관련된 분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다른 문제로 불이 옮겨 붙는 듯한 그러한 모습인 것 같은 것이 하이브가 어떠한 종교 단체, 정확히는 어떤 명상 단체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그 하이브의 대표적인 아이돌인 방탄소년단을 포함해가지고 많은 아이돌들이 그 단체가 설립한 사이버 대학교가 있거든요. 그 사이버 대학교에 재학하거나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홍보하고 이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혹이 지금 뭐 인터넷상에서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이브 측은 이건 다 사실무근이다. 여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한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뭐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직 그 사실이 밝혀진 게 아니니까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 가지고 문제를 삼다가 그러다가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 축구가 최근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 역대 최강의 멤버로 꼽히던 국가대표팀이 아시안컵 준결승을 탈락했고 파리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도 8강전에서 피파 랭킹 134위인 인도네시아에 참패 충격을 줬는데요. 아시아권에서는 축구 강국으로 꼽히던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문화스포츠 이다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23세 이하 아시안컵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전 패배 그야말로 너무 충격이었는데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 무산됐어요. 네, 이 한국 축구가 올림픽 본선에 가지 못한 건 1984년 LA 올림픽 이후 40년 만입니다. 이 파리올림픽 본선에 진출했다면 역대 최초 10회 연속이라는 금자탑도 쌓을 수 있었지만 한국은 8강에서 피파 랭킹 134위, 우리보다 111계단이 낮은 인도네시아에게 충격패를 당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상위 3팀이 올림픽 본선에 직행하고 이 4위 팀은 아프리카 기니와 대륙별 플레이오프를 거쳐 파리행 티켓을 잡을 수 있는데 한국은 그 기회조차 받지 못한 채 허무하게 짐을 쌌습니다. 우리를 이긴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일본, 우즈베키스탄, 이라크가 4강에 진출했는데 일본을 제외하면 사실 우리보다 피파 랭킹이 낮은 나라들인 만큼 더욱 아쉬운 결과입니다. 네, 뭐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요. 황선홍 감독이 이제 성인 국가대표 감독까지 겸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투잡을 했던 게 독이 된 것 같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의 패배의 원인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아시안컵 기간 불거진 이른바 이강인 선수 그 탁구 사건으로 우리 축구는 최악의 위기를 맞았었죠. 이 크리스만 감독이 경질되고 이 황선홍 감독은 소방수 역할로 3월 A매치 기간에 한해 성인 대표팀을 임시로 맡았습니다. 이 대표팀 내 손흥민과 이강인의 갈등을 봉합하는 등 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23세 이하 대표팀에게도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23세 이하 아시안컵의 전초전으로 볼 수 있는 대회가 중동에서 열렸었는데 황선홍 감독은 당시 선수들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황 감독은 대회를 마친 뒤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면서도 겸직 여부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겸직을 수용하면서 네. 올림픽 대표팀에 100% 집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네, 뭐 황 감독이 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던 축구협회를 향한 축구계와 팬들의 질타도 거셉니다. 축구협회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사실 황 감독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이 대표팀 선수 23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유럽 무대에서 활약 중인 배준호와 양현준 등 이 해외파 선수들을 향한 높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명단에 있던 5명의 해외파 중 3명이 막판 소속팀 반대로 대회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호주가 7명, 일본과 우즈벡이 각각 5명의 해외파를 꾸린 것과 비교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심지어 인도네시아 협회는 혼혈 선수의 귀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 신태용 감독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대회가 단순히 피파 의무 차출 대회가 아니어서 해외파 수급이 어려웠다고 변명하기엔 우리 축구협회의 협상력에 아쉬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해외파 선수들이 없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졌다는 건 역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준비 기간 때부터 아쉬움이 좀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다 보니까 결국 이번에도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책임론 들끓고 있어요. 네, 황선홍 감독이 3월 A매치 기간 성인 대표팀을 임시로 맡을 것이라는 발표와 동시에 이 같은 참사에 대한 우려는 있었습니다. 당시 브리핑에서 올림픽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가 나왔을 경우 축구협회는 어떻게 책임질 수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결과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 안 좋게 나왔을 때 어떡할 거냐. 그거는 제가 전력강화위원장으로서 전적으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정 위원장이 아직까지는 특별한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고 있는 가운데 책임의 화살은 이 협회 수장인 정몽규 협회장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와 팬들이 이 지도부 등 쇄신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가운데 이천수 전 축구 국가대표는 정 회장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탁상에서 공론하듯이 하는 이런 게 잘못돼서 무조건 회장은 이번에는 그만둬야 된다. 이 축구협회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고개를 숙였는데요. 이 협회에 총괄적 책임이 있다는 다소 두루뭉술한 표현을 썼는데 당장 대표팀 감독 선임 등 산적한 과제를 협회가 어떻게 풀어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뭐 축구계 팬들도 이렇게 우려를 쏟아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축구계가 빠른 대응책을 좀 내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문화스포츠부 이다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미국 중서부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100여 개 발생해 적어도 4명이 숨졌습니다. 주택 수백 채가 파손되고 공항 운영은 일시 중단됐는데 토네이도가 남부로 이동을 하면서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늘에서 깔때기를 내리꽂은 듯 거대한 회오리 기둥이 무서운 기세로 이동합니다. 시커먼 구름과 함께 소용돌이가 몰려오자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미국 중서부에서 토네이도 100여 개가 발생해 오클라호마 등 주요 도시를 휩쓸고 남부까지 이동했습니다. 토네이도가 지나간 자리는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건물은 벽이 뜯겨져 나가 뼈대만 남았고 차량은 곳곳에서 뒤집어졌습니다. All of a sudden the lights went out and we heard everything being thrown around above us. And it was so scary. 강력한 토네이도로 4개월 아이를 포함해 최소 4명이 목숨을 잃었고 30명 넘게 다쳤습니다. 일부 공항은 폐쇄됐습니다. 한때 수만 가구에는 전기가 끊겼습니다. 오클라호마주는 긴급 재난 지역을 선포했습니다. Since I've been governor that I've seen, what I saw downtown Sulphur, it's unbelievable. 미 국립기상청은 현지 시간 29일까지 중남부에 토네이도와 폭우, 강풍 등 악천후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어제 열렸던 서울 하프마라톤에서 참가자들이 마포대교 위를 달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제 조선일보가 주최한 서울 하프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화창한 봄날 2만여 명이 서울 도심을 달리는 모습들 함께 만나보시죠. 맑은 하늘 아래 마포대교를 달리는 모습이 보기만 해도 상쾌합니다. 역대 최대 참여 인원 2만여 명이 이른 아침 서울 광화문 광장을 출발했습니다. 마라톤 참가자들이 서소문 고가차로를 넘어가는 장면인데요. 평소 차들로 북적이던 서울 도심이 오랜만에 달리는 사람들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마치 봄날의 축제 같은 모습인 것 같은데요. 달렸던 사람들 중에 특히 젊은 참가자가 그렇게 많았다고요. 네,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달리기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이를 반영하듯 어제 마라톤에는 젊은 러닝 크루들이 가득했습니다. 출발지 광화문 광장은 함께 사진 찍고 구호를 외치는 등 마치 축제 현장 같았습니다. 거리의 시민들도 참가자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열띤 응원전을 펼쳤는데요. 한 참가자는 서울 도심을 달리는 즐거움을 만끽한 최고의 하루였다고 말했습니다. 네, 달리기도 이렇게 축제처럼 즐기는 모습 참 보기 좋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오늘은 때이른 더위를 식혀줄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제주와 남부지방을 지나고 있는데요. 제주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해제가 됐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점차 충청으로 확대되겠고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전남 남해안과 영남, 제주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강수량은 남해안과 제주에 최고 60mm, 그 밖 남부지방에 최고 40mm, 서울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서울이 26도, 대구 17도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오늘처럼 비가 오면 치지직하는 소리 때문에 파전 생각 많이 나시죠? 비 오는 날 파전이 당기는 것은 호르몬의 영향입니다. 비가 오면 일조량이 줄어들어 멜라토닌이 증가하고 세라토닌은 줄어드는데요. 이 때문에 우울감이나 식욕이 커집니다. 밀가루 주성분인 아미노산과 비타민 B는 체내에 흡수되면 일시적으로 우울감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 파가 해산물이 가지고 있는 비타민 1의 흡수율을 높여 기분을 좋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삼겹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면서 우울감을 완화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오늘도 활기찬 월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